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완벽한 논리로 데이터까지 다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는데 어쩐지 대화는 계속 겉돌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요. 아, 정말 답답하죠. 나는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상대방은 요지부동일 때. 네,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되게 이성적이라고 믿잖아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그런데 왜 우리의 그 완벽한 논리가 종종 실패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데일 카네기의 원칙을 다룬 사람들은 보통 논리적 사고를 한다고 라는 글을 바탕으로 설득의 진짜 열쇠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논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논리가 왜 배신당하는지 그 미스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부터 시작해보죠.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 사실 저는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단정적이라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아니 뭐 집을 사거나 이직을 하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결정까지 감정으로 한다는 건 좀 과장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우리 모두 스스로를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논리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순서의 문제죠. 순서요. 네. 자료에 나온 그 고급 자동차 구매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차 중에 특정 모델을 딱 선택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뭘까요? 일단 디자인이 예쁘다거나 왠지 이걸 타면 기분이 좋을 것 같거나. 바로 그거예요. 그 차가 주는 어떤 설렘, 운전대를 잡았을 때 느껴질 것 같은 해방감, 혹은 이걸 타면 내 지위가 달라 보일 거야 하는 기대감. 전부 다 감정이죠? 아, 일단 꽂히는 게 먼저라는 거군요. 맞아요. 일단 감정이 이거다 하고 깃발을 딱 꽂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성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군요. 제 감정적인 선택을 위해서. 네. 이 차는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됐어. 연비가 동급 최고야.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유리하대 하면서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결국 논리는 감정이라는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한 판결 이유서를 쓰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와, 감정적 선택을 위한 논리적 알리바이. 딱 맞는 말이네요. 듣고 보니 자료에 나온 그 연설과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죠. 복잡한 통계가 아니라 어릴 적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그 이야기가 청중의 마음에 먼저 깃발을 꽂았던 거죠. 그 연설가는 청중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직접 말을 건 거네요. 네.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감정적으로 연결됐을 거고요. 그 연결이 생긴 후에야 연설가의 주장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사람이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떤 감정을 공략할 것인가가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서 자료의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하죠. 설득의 90%는 상대의 욕구를 읽는 것이다. 저는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눕는 아이 얘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하하. 아이들은 정말 본능적인 설득의 대가들이죠. 예전엔 그냥 떼쓰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완전 전략가던데요. 네, 맞아요. 아이는 무턱대고 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당황하게 시작하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 아, 혹은 계속되는 실랑이에 지쳐서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죠. 그게 타이밍이군요. 네, 그게 바로 부모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나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은 욕구라는 약점을 파고드는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럼 이걸 어른들의 세계로 가져와 보면 단순히 내 상품이나 내 주장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는 건 별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어요? 정확합니다. 상대방 머릿속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질문이 떠다녀요. So what?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인데? 아, 이 질문에 답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설명도 그냥 공허한 위침이 되는 거죠. 아까 자동차 판매원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네. 이 차는 연비가 리터당 20km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쵸. 그냥 정보죠. 하지만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운전대 잡기 무섭지 않으세요? 이 차로 바꾸시면 한 달에 유류비가 20만 원은 절약될 텐데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 하나는 다 보낼 수 있겠네요. 이건 상대의 욕구를 건드리는 거죠. 와, 이건 완전히 다르네요. 내 주장을 상대방의 욕망과 직접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프레임 전환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이익이란 관심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상대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견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비효율적일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본능적으로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정말 어려운 지점이죠. 특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는 이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게임일 수 있거든요. 아, 이기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는 건 다르다. 네, 당신이 그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방어해야 하는 전투 모드로 들어가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렇죠. 자신의 지성과 자존심이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때부터는 당신 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아도 귀에 안 들려요. 어떻게든 반격할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럼 논쟁에선 이겨도 결국 협력은 못 얻어내는 거네요. 맞아요. 최종 목표는 실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전투 모드 스위치를 끄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상대방의 참호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호안으로요? 네. 아, 그 아이디어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A라는 관점을 짚어주신 점이 인상 깊어요. 이렇게요. 아,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군요. 네. 진심으로요. 이게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방어격이 그때 허물어지는 거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약 우리가 B라는 요소를 추가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아이디어를 더 좋게 만드는 공동의 작업으로 끌어들이는 거네요. 즉,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와도 깊게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네요. 반박 대신 인정을 택하는 것 자체가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자료에 나온 커피숍 일화도 그런 거잖아요.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끙끙대던 남자에게 노인이 건넨 당신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죠. 라는 말 한마디. 맞아요.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남자의 노력이라는 가치를 알아봐 준 거니까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성이겠네요. 오, 정확해요. 그냥 잘했어요는 영혼 없는 칭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회의 때 발표하신 자료 정말 잘 봤어요. 복잡한 수치들을 마지막에 한 장의 그래프로 정리해 주셔서 한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덕분에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졌어요. 이건 완전히 다르죠. 아, 이 사람이 내 노력의 과정을 정말 지켜보고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겠네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인정이 쌓일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 신뢰가 바로 설득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설득이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분위기와 관계를 만드느냐의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네, 점점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이게 5번째 원칙, 말보다 태도가 더 강력하다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오래도록 기억한다.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여기에는 뇌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우리의 뇌는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보다 표정,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처리하는 영역이 훨씬 더 빠르고 원초적으로 작동해요. 아, 그래서 첫인상 같은 게 중요한 거군요. 맞아요. 당신의 직감은 상대방의 논리적인 말을 분석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죠. 누군가 불안한 눈빛으로 시선을 피하면서 전적으로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뇌는 절대 그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럼 무대에 올라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청중을 바라봤다는 그 강연자 이야기는 그 침묵 동안에 이미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네요. 네. 수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몸으로 먼저 전달한 셈이죠. 때로는 논리적인 말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설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원칙들을 관통하는 마지막 핵심이 남았네요. 이 모든 기술의 정점은 결국 설득처럼 보이지 않는 설득 아닐까요? 6번째 원칙, 강요하지 마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라. 저는 이 원칙이 가장 교묘하면서도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심리적 반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심리적 반발요?
네. 우리 마음속에 반항하는 청소년이 한 명씩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하, 재밌네요. 누군가 이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우리 안에 그 청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 청개구리 심리 같은 거군요. 맞아요. 설령 그 제안이 나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내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안 사냥 후회해요 라고 외치는 상인에게는 오히려 더 사기 싫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현명한 상인은 어떻게 하죠?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요?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색상이 손님 피부톤에 특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직접 목에 둘러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 명령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거네요. 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결국 구매로 이어지지만 고객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되죠. 결국 같은 목적지로 가더라도 운전대를 상대방 손에 쥐어주는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이 길로 가세요가 아니라 A 경로와 B 경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묻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결정에 더 책임감을 느끼니까요. 맞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 때 가장 강력하고 자발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좌절감의 원인이 명확해지네요. 어떤 점이요? 우리는 설득을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체스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대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 감정의 건축술에 가까웠던 거군요. 맞습니다. 논리로 상대를 이기는 건 단기적인 승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 때 우리는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내용들은 설득이 단순한 말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논쟁을 피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인정하며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진짜 설득이겠죠? 그것이 진정한 설득의 길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줘요.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아, 그 냉정한 진실과 논리, 그리고 개인이 간절히 믿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감정 사이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다리를 놓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품고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다른 시각으로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